노인과 바다.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찰리 스크리브너와 맥스 퍼킨스에게. 그는 걸프 만류에서 작은 배를 타고 홀로 고기를 잡는 노인이었으며 지금 84일째 고기를 잡지 못했다. 처음 40일 동안 소년이 그와 함께 있었다. 하지만 40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제 확실히 살라오, 즉 최악의 불운이 되었다고 말하며 소년에게 다른 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다. 그 배는 첫 주에 큰 고기 3마리를 잡았다. 소년은 매일 빈손으로 돌아오는 노인을 보며 슬펐다. 그는 항상 노인을 도우러 내려가서 감긴 줄이나 갈고리와 작살, 그리고 돛대에 감겨있는 돛을 운반했다. 그 돛은 밀가루 자루로 수선되어 있어서 감겨있으면 영원한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목 뒤에 깊은 주름이 있는 마르고 여윈 사람이었다. 그의 뺨에는 열대바다의 햇빛 반사로 생긴 자외선 피부암의 갈색 반점이 있었다. 그 반점은 얼굴 측면 아래까지 이어졌고 그의 손에는 굵은 줄로 무거운 고기를 다루면서 생긴 깊은 흉터가 있었다. 하지만 이 흉터들은 모두 오래된 것으로 마치 물고기 없는 사막의 침식 자국처럼 오래되었다. 그의 모든 것이 늙었지만 그의 눈만은 예외였다. 눈은 바다와 같은 색으로 밝고 패배하지 않았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산티아고. 소녀는 그들이 작은 배를 끌어올린 곳에서 언덕을 오르며 말했다. 다시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 돈 좀 벌어요. 노인은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고 소년은 그를 사랑했다. 안 돼. 노인이 말했다. 넌 운이 좋은 배와 함께 있으니 그들과 함께 있어. 하지만 우리가 87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3주 동안 매일 큰 고기를 잡았던 것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네가 나를 떠난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란 것을 알아. 아버지가 나를 떠나게 했어요. 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해요. 알아? 노인이 말했다. 그건 아주 정상적인 거야.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있어. 그렇지 않니? 네. 소년이 말했다.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사드릴까요? 그 다음에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요. 왜 안 되겠니? 노인이 말했다. 같은 어부끼리. 그들은 테라스에 앉았고 많은 어부들이 노인을 놀렸지만 노인은 화내지 않았다. 다른 나이 든 어부들은 그를 보고 슬퍼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류, 줄을 내린 깊이, 항상 좋은 날씨, 그리고 그들이 본 것들에 대해 공손히 이야기했다. 그날 성공한 어부들은 이미 들어와서 청새치를 손질해 2개의 널빤지에 길게 눕히고 각 널빤지 끝에서 2사람이 비틀거리며 그것을 시장으로 운반할 아이스 트럭을 기다리며 어시장으로 옮겼다. 상어를 잡은 사람들은 멕시코만의 반대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상어를 가져갔고 거기서 그들은 도르래로 상어를 들어올려 간을 제거하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껍질을 벗긴 다음 고기를 염장용으로 잘라냈다. 동풍이 불면 상어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를 가로질러 퍼졌지만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돌아섰다가 멈춰서 테라스가 쾌적하고 화창했다. 산티아고. 소년이 말했다. 그래. 노인이 말했다. 그는 잔을 들고 오랜 옛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일을 위해 정어리를 구해올까요? 아니. 가서 야구를 해라. 나는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엘리오가 그물을 던질 거야. 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돕고 싶어요. 너는 내게 맥주를 사줬잖아. 노인이 말했다. 너는 이미 어른이야. 처음 나를 배에 데리고 갔을 때 내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내가 고기를 너무 싱싱한 채로 데려왔을 때 네가 거의 죽을 뻔했어. 그 고기가 배를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지. 기억하니? 꼬리가 철썩거리고 쾅쾅거리는 소리, 배 가로장이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곤봉으로 치는 소리를 기억해요. 젖은 줄이 감겨있는 보트 앞부분으로 나를 던져놓고 배 전체가 떨리는 느낌과 나무를 찍어내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내 온몸에 퍼진 달콤한 피냄새를 기억해요. 정말 기억하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니? 우리가 처음 함께 갔을 때부터 모든 것을 기억해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자신감 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아들이었다면 나는 너를 데리고 나가서 도박을 했을 거야.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너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고 넌 운이 좋은 배에 있지. 정어리를 구해도 될까요? 미끼도 내 말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요. 오늘 남은 것이 있어. 상자에 소금에 절여두었지. 새로운 것 네 마리를 가져오게 해주세요. 한 마리. 노인이 말했다. 그의 희망과 자신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바람이 불어올 때처럼 새로워지고 있었다. 두 마리. 소년이 말했다. 두 마리. 노인이 동의했다. 훔친 건 아니겠지? 그렇지요. 소년이 말했다. 이번에는 산 거예요. 고맙다. 노인이 말했다. 그는 언제 자신이 겸손함에 도달했는지 궁금해할 만큼 복잡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것에 도달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진정한 자존심의 상실도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내일은 이 조류 때문에 좋은 날이 될 거야. 그가 말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소년이 물었다. 멀리 나가서 바람이 바뀔 때 들어오려고. 나는 날이 밝기 전에 나가고 싶어. 멀리까지 가게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소년이 말했다. 그럼 정말 큰 것을 낚으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새가 활동하는 것을 보고 만세기를 따라가게 할 수 있어요. 그의 눈이 그렇게 나쁘니? 그는 거의 눈이 멀었어요. 이상하군. 노인이 말했다. 그는 바다 거북잡이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눈을 상하게 하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모스키티아 해안에서 오랫동안 거북잡이를 했고 당신의 눈은 괜찮아요. 나는 이상한 노인이지. 하지만 정말 큰 물고기를 낚을 만큼 지금 강하신가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요령이 있지.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가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던지는 그물을 가져와서 정어리를 잡으러 갈 수 있어요. 그들은 배에서 장비를 가져왔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소년은 감긴 단단한 갈색 밧줄, 갈고리, 그리고 작살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들었다. 미끼가 든 상자는 큰 고기를 제압할 때 사용되는 곤봉과 함께 작은 배의 선미 아래에 있었다. 아무도 노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지만 돛과 무거운 줄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았다. 이슬이 그것들에게 해로웠고 현지 사람들이 그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노인은 갈고리와 작사를 배에 두는 것은 불필요한 유혹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함께 길을 따라 노인의 오두막으로 걸어가서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갔다. 노인은 감긴 돛이 있는 돛대를 벽에 기대어 세우고 소년은 상자와 다른 장비들을 그 옆에 놓았다. 돛대는 오두막의 한 방만큼 길었다. 오두막은 왕실 야자수의 단단한 잎집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는 침대, 테이블, 의자 한 개, 그리고 흙바닥에 수치로 요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 튼튼한 섬유질의 잎이 겹겹이 겹쳐진 갈색 벽에는 예수 성심의 컬러 그림과 큐바 코블의 성모의 그림이 있었다. 이것들은 그의 아내의 유품이었다. 한때 그의 아내의 사진이 벽에 있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그는 그것을 떼어냈고 깨끗한 셔츠 아래 선반에 놓여 있었다. 뭐 드실 거 있어요? 소년이 물었다. 노란 쌀과 생선이 든 냄비가 있어. 먹을래? 아니요. 집에서 먹을게요. 불을 지펴드릴까요? 아니. 나중에 내가 할게. 아니면 밥을 차갑게 먹을지도 몰라. 던지는 그물을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던지는 그물은 없었고 소년은 그들이 그것을 팔았던 때를 기억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이 허구를 반복했다. 노란 쌀과 생선이 든 냄비도 없었고 소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85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야. 노인이 말했다. 내가 1000파운드가 넘는 큰 고기를 가져오는 걸 보고 싶지 않니? 내가 던지는 그물을 가져가서 정어리를 잡아올게요. 문간에서 햇볕을 쬐실래요? 그래.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를 읽을 거야.
소녀는 어제 신문도 허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노인은 침대 밑에서 그것을 꺼냈다. 페리코가 보데가에서 줬어. 노인이 설명했다. 내가 정어리를 가져오면 돌아올게요. 당신 것과 내 것을 함께 얼음에 넣어두고 아침에 나눠서 쓸 수 있어요. 내가 돌아오면 야구 이야기를 해주세요. 양키스는 질 수 없지. 하지만 나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두려워해요. 양키스를 믿어라, 아들아. 위대한 디마지오를 생각해봐. 나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둘 다 두려워요. 조심하지 않으면 신시내티 레즈와 시카고 화이트삭스까지 두려워하게 될 거야. 당신이 잘 살펴보고 내가 돌아오면 알려줘요. 우리가 85가 들어간 복권을 사야 할까요? 내일이 85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하자.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대기록인 87은요? 2번 일어날 수는 없지. 85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니? 주문할 수 있어요. 한 장. 그건 $2 50센트야. 누구에게서 빌릴 수 있을까? 그건 쉬워요. 나는 항상 $2 50센트를 빌릴 수 있어요. 아마 나도 빌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빌리지 않으려고 해. 처음에는 빌리고 그 다음엔 구걸하게 되거든. 따뜻하게 지내세요, 노인네. 소년이 말했다. 우리가 지금 9월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큰 물고기들이 오는 달이지. 노인이 말했다. 5월에는 누구나 어부가 될 수 있어. 나는 이제 정어리를 구하러 가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고 해는 저물어 있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꺼내 의자의 등받이와 노인의 어깨 위에 덮었다. 그 어깨는 이상하게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강력했고 목도 여전히 강했고 노인이 잠들어 머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을 때 주름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셔츠는 여러 번 덧대어져서 독과 같았고 덧댄 부분은 햇볕에 여러 가지 색으로 발해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머리는 매우 늙었고 눈을 감고 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신문은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팔의 무게가 저녁바람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맨발이었다. 소녀는 그를 그대로 두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그의 무릎 중 하나에 손을 얹었다. 노인은 눈을 뜨고 잠시 동안 먼 곳에서 돌아오는 듯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미소를 지었다. 뭘 가져왔니? 그가 물었다. 저녁이에요. 소년이 말했다. 우리 저녁 먹을 거예요. 난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 자, 먹어요. 먹지 않고는 낚시를 할 수 없어요. 난 해봤어. 노인은 일어나서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그리고 담요를 접기 시작했다. 담요를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먹지 않고는 낚시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럼 오래 살고 너 자신도 잘 돌봐. 노인이 말했다. 우리가 뭘 먹고 있니? 검은 콩과 쌀, 튀긴 바나나, 그리고 스튜예요. 소년은 그 음식을 테라스에서 가져온 이중 금속 용기에 담아왔다. 2벌의 나이프와 포크, 스푼은 각각 종이 냅킨에 싸서 그의 주머니에 있었다. 누가 이걸 줬니? 마티니오, 주인이요. 내가 고마워해야겠구나. 이미 내가 고맙다고 했어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따로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요. 큰 물고기에 뱃살을 주겠어. 노인이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여러 번 이런 걸 해줬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뱃살보다 더 좋은 걸 줘야겠구나. 그는 우리를 매우 배려해. 그가 맥주 2병도 보냈어요. 나는 캐네든 맥주가 제일 좋아. 알아요. 하지만 이건 병에 든 아투에이 맥주예요. 그리고 나는 병을 돌려줘야 해요. 정말 친절하구나. 노인이 말했다. 우리 먹을까? 계속 권했잖아요. 소년이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준비될 때까지 용기를 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준비됐어. 노인이 말했다. 단지 씻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어디서 씻으셨지? 소년은 생각했다. 마을의 물 공급은 도로에서 2블록 떨어져 있다. 여기서 그를 위해 물을 마련해야 해. 소년은 생각했다.
그리고 비누와 좋은 수건도.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그를 위해 겨울용 셔츠와 재킷, 신발, 또 다른 담요도 구해야겠다. 내 스튜 정말 훌륭하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이야기 좀 해주세요. 소년이 그에게 부탁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내가 말했듯이 양키스야. 노인은 기쁘게 말했다. 오늘은 졌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위대한 디마지오는 다시 그의 자리에 있지. 팀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는 차이가 나지. 다른 리그에서는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사이에서 난 브루클린을 선택해야 해. 하지만 그때 디크 시슬러와 옛 공원에서의 멋진 타격을 생각해. 그 타격은 정말 대단했어요. 내가 본 것 중 가장 길게 공을 친 사람이에요. 그가 테라스에 자주 오던 때를 기억하니? 나는 그를 낚시하러 데려가고 싶었지만 너무 소심해서 물어보지 못했어. 그래서 내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너도 소심했지. 알아요. 큰 실수였어요. 그는 우리와 함께 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평생 그 추억을 가졌을 텐데요. 나는 위대한 디마지오를 낚시하러 데려가고 싶어. 노인이 말했다.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어부였다고 해. 아마도 우리처럼 가난했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이미 메이저 리그에서 뛰고 있었어요. 내가 네 나이였을 때 나는 아프리카로 향하는 네모난 돛을 단 배 앞에서 일했었고 저녁에는 해변에서 사자들을 본 적이 있어. 알아요.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이야기할까 아니면 야구 이야기할까? 야구 이야기요. 소년이 말했다. 위대한 존재이. 맥그로우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그는 제 이를 호타로 발음했다. 그도 옛날에는 가끔 테라스에 오곤 했지. 하지만 그는 거칠고 말투가 험악했고 술을 마시면 다루기 힘들었어. 그의 마음은 야구뿐만 아니라 말에도 있었지. 적어도 그는 항상 주머니에 말 목록을 가지고 다녔고 자주 전화로 말의 이름을 말하곤 했어. 그는 위대한 감독이었어요. 소년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가 가장 위대했다고 생각해요. 그가 여기 가장 많이 왔기 때문이지. 노인이 말했다. 듀로셔가 매년 여기 왔다면 네 아버지는 그가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정말로 가장 위대한 감독은 누구예요? 루케 아니면 마이크 곤잘레스? 나는 그들이 동등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최고의 어부는 당신이에요. 아니, 나는 더 나은 사람들을 알아. 그런 사람 없어요. 소년이 말했다. 좋은 어부도 많고 훌륭한 어부도 많지만 당신은 유일해요. 고맙구나. 내 덕분에 행복해졌어. 우리가 틀렸다고 증명할 만큼 큰 물고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래. 당신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강하다면 그런 물고기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많은 기술을 알고 있고 결단력이 있어. 이제 자러 가셔야 해요.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요. 내가 물건들을 테라스로 가져다 놓을게요. 그럼 잘 자라. 아침에 깨워줄게. 당신은 내 알람 시계예요. 소년이 말했다. 나이 든 것이 내 알람 시계야. 노인이 말했다. 왜 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찍 깰까? 더 긴 하루를 가지기 위해서일까? 모르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은 어린 소년들은 늦게까지 깊이 잔다는 것뿐이에요. 나도 기억나? 노인이 말했다. 제때 깨워줄게. 나를 깨우는 게 싫어요. 마치 내가 열등한 것처럼 느껴져요. 알고 있지. 잘 자요. 할아버지. 소년은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테이블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식사를 마쳤고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바지를 말아 베개로 만들고 그 안에 신문지를 넣었다. 담요를 둘둘 말아 덮고 침대에 스프링을 덮고 있는 오래된 신문지 위에 잠을 청했다. 그는 곧 잠들었고 어린 시절 아프리카의 긴 황금빛 해변과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해변 높은 곳과 큰 갈색 산들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 그는 매일 밤 그 해안을 따라 살았고 꿈속에서 파도가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듣고 원주민 배들이
파도를 타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잠결에 가판의 타르와 아교 냄새를 맡았고 아침에 육지바람이 가져오는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았다. 보통 그는 육지바람 냄새를 맡으면 깨어나 소년을 깨우러 가기 위해 옷을 입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 육지바람 냄새가 너무 일찍 왔다는 걸 꿈속에서 알았고 그는 꿈을 계속 꾸며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섬들의 하얀 봉우리를 보았다가 다시 카나리아 제도의 다른 항구들과 정박지를 꿈꾸었다. 그는 더 이상 폭풍이나 여자, 큰 사건, 큰 물고기, 싸움, 힘겨루기, 아내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지 여러 장소와 해변에서 놀고 있는 사자들만 꿈꾸었다. 그 사자들은 저녁 무렵에 어린 고양이처럼 놀았고 그는 소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했다. 그는 소년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 그는 단지 깨어나 열린 문을 통해 달을 바라보고 바지를 풀어 입었다. 그는 오두막 밖으로 나가 소변을 본 후 길을 따라 소년을 깨우러 갔다. 아침에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곧 몸이 따뜻해질 것이고 곧 노를 젓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소년이 사는 집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그는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들어갔다. 소년은 첫 방의 침대에 자고 있었고 노인은 희미해져가는 달빛을 통해 그를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소년의 발 하나를 부드럽게 잡고 소년이 깨어 돌아볼 때까지 잡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소년은 침대 옆 의자에 놓인 바지를 가져와 침대에 앉아 바지를 입었다. 노인은 문 밖으로 나갔고 소년이 그를 따라 나왔다. 소년은 졸린 상태였고 노인은 그의 어깨에 팔을 둘러 미안하다고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소년이 말했다. 이것이 남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은 길을 따라 노인의 오두막으로 걸어갔고 어둠 속에서 맨발의 남자들이 그들의 배에 돛대를 나르며 움직였다. 그들이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소년은 바구니에서 밧줄과 작살, 도구를 가져갔고 노인은 펼쳐진 돛이 달린 돛대를 어깨에 메고 갔다. 커피 마실래요? 소년이 물었다. 장비를 배에 실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마시자. 그들은 어부들을 위해 아침 일찍 문을 여는 곳에서 연유통에서 커피를 마셨다. 잘 잤어요. 할아버지? 소년이 물었다. 그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잘 잤다. 마놀린. 노인이 말했다. 오늘은 자신감이 있다. 저도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당신의 정어리와 제 정어리, 그리고 신선한 미끼를 가져와야 해요. 그는 우리 장비를 직접 가져다 줘요. 누군가에게 물건을 나르게 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는 다르지. 노인이 말했다. 나는 네가 5살 때부터 물건을 나르게 했었다. 알아요. 소년이 말했다. 곧 돌아올게요. 커피를 더 마셔요. 여기서는 신용이 있잖아요. 소년은 발가락으로 산호 바위를 밟으며 미끼가 저장된 얼음 창고로 걸어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것이 그가 하루 종일 먹을 전부였고 그가 그것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식사는 그를 지루하게 했고 그는 점심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배의 뱃머리에 물 한 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하루에 필요한 전부였다. 소년은 신문지에 쌓인 정어리와 2개의 미끼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자갈이 깔린 모래길을 느끼며 배를 내려 배를 물속에 밀어넣었다.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 노인이 말했다. 그는 노를 고정하는 밧줄을 노거리 못에 맞추고 물속에서 노의 저항에 맞서 앞으로 기울여 어두운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다른 해변에서 출항하는 배들이 있었고 노인은 다리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서도 그들의 묵직한 노 젓는 소리를 들었다. 가끔 배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들은 노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들은 항구 입구를 지나면서 서로 멀어졌고 각각의 배는 물고기를 찾기 위해 원하는 방향의 바다로 향했다. 노인은 멀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육지의 냄새를 뒤로하고 바다의 맑고 이른 아침 냄새 속으로 나아갔다. 그는 어부들이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바다 지점 위를 노를 젓는 동안 물속의 발광 해조류를 보았다. 이곳은 4200피트의 깊은 곳으로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이 몰리는 곳이었다. 이는 해류가 바다 바닥의 가파른 벽에 부딪혀 회오리를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곳에는 새우와 미끼 물고기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때때로 가장 깊은 구멍에는 오징어떼가 있었고, 이들은 밤의 표면 가까이까지 떠올라 오가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것들을 먹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은 아침이 오는 것을 느끼며 노를 저었다. 그가 노를 저을 때 물속에서 날아오르는 날치들의 떨리는 소리와 그들의 뻣뻣한 날개가 어둠 속에서 날아갈 때 나는 쉬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날치를 매우 좋아했다. 그것들은 그의 바다에서 중요한 친구들이었다. 그는 새들, 특히 날아다니며 끊임없이 찾아다니지만 거의 찾지 못하는 작고 섬세한 검은 갈매기들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생각했다. 새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도둑새나 힘센 새들 외에는 말이야. 왜 그들은 바다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 곳인데도 그렇게 섬세하고 우아한 제비갈매기들을 만들었을까? 바다는 친절하고 매우 아름다워. 하지만 그가 그렇게 갑자기 잔인해질 수 있고 날아다니며 탐색하는 그런 새들은 바다에 너무 섬세하게 만들어졌어. 그는 항상 바다를 사랑할 때 스페인어로 라 마르라고 생각했다. 때때로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나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바다를 항상 여자처럼 여기며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젊은 어부들 중 일부, 그들은 부표를 줄의 부표로 사용하고 상어간으로 많은 돈을 벌어 구입한 모터보트를 가진 사람들은 그를 남성적인 엘 마르로 말한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장소 또는 심지어 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노인은 항상 바다를 여성적이고 큰 은혜를 주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만약 바다가 난폭하거나 악랄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인은 달이 바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는 꾸준히 노를 저었고 속도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 바다의 표면은 평평했지만 가끔씩 물살에 소용돌이가 있었다. 그는 배를 움직이는 힘의 3분의 1을 조류에 맡기게 했고 빛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 시간에 예상보다 더 멀리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 깊은 물에서 작업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그는 생각했다. 오늘은 가닥낭어와 날개다랑어가 있는 곳을 알아내야 해. 그리고 어쩌면 그들과 함께 큰 녀석이 있을지도 몰라. 아직 완전히 밝기 전 그는 미끼를 던져놓고 조류 흐름에 따라 표류하고 있었다. 하나의 미끼는 240피트 아래에 있었고 두 번째는 450피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600피트와 750피트의 푸른 물속에 있었다. 각 미끼는 머리 아래쪽에 걸려 있었고 낚시 바늘 부분이 미끼 물고기 안쪽에 꽂혀 있었으며 낚시 바늘의 모든 돌출된 부분, 즉 곡선과 끝부분은 신선한 정어리로 덮여 있었다. 각 정어리는 두 눈을 통해 낚시 바늘에 걸려 있어 낚시 바늘이 돌출된 부분에 반목거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큰 물고기가 감지할 수 있는 낚시 바늘의 부분은 모두 달콤한 냄새와 맛있는 맛을 가지고 있었다. 소녀는 두 마리의 신선한 작은 다랑어, 즉 날개다랑어를 주었고 그것들은 가장 깊은 두 개의 줄에 매달려 있었으며 나머지 줄에는 사용되었던 큰 청줄무늬 전갱어와 갈전갱이가 있었지만 여전히 좋은 상태였고 훌륭한 정어리들이 그들에게 향기와 매력을 더해주었다. 각 줄은 두꺼운 연필만큼 굵었고 초록색 수액이 묻은 막대기에 묶여 있어서 미끼에 대한 당김이나 접촉이 있을 때 막대기가 기울어졌으며 각 줄은 240피트 코일 두 개가 있었고 다른 여분의 코일에 고정될 수 있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물고기는 1800피트 이상의 줄을 당길 수 있었다. 이제 노인은 배의 측면에 있는 세 개의 막대기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줄이 똑바로 서 있도록 조심스럽게 노를 저었다. 날이 밝아가고 있었고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었다. 태양이 바다에서 조금 떠오르자 노인은 다른 배들이 물 위에 낮게 떠 있으면서 해안 쪽으로 잘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태양이 더 밝아지고 물 위에 반짝임이 생기더니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면서 평평한 바다에 반사되어 그의 눈을 강하게 찌르기 시작했다. 그는 태양을 직접 보지 않고 노를 저었다. 물속을 내려다보며
어두운 물속으로 직선으로 내려가는 줄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줄들을 더 똑바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깊이에서 그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미끼가 대기하고 있었다. 다른 어부들은 줄이 물살에 따라 떠내려가도록 두었고, 때로는 줄이 360피트 깊이로 가라앉았을 때 어부들은 600피트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다. 나는 정밀하게 유지하고 있어. 이제는 운이 없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 오늘일지도 몰라. 매일이 새로운 날이야.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는 정밀하기를 원해. 그러면 운이 올 때 준비가 되어 있어. 태양이 2시간 정도 지나 높이 떠오르자 동쪽을 바라볼 때 눈이 덜 아팠다. 이제 보이는 배는 3척뿐이었고 그것들은 매우 낮게 해안 가까이에 있었다. 내 평생 일출이 내 눈을 아프게 했어. 그는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군. 저녁에는 나는 태양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 그것은 어두워지지 않고 저녁에도 더 강해. 하지만 아침에는 아파. 바로 그때 그는 긴 검은 날개를 펼치고 하늘에서 원을 그리며 비행하는 구남새를 보았다. 새는 빠르게 하강해 뒤로 젖혀진 날개로 내려와 다시 원을 그렸다. 무언가를 잡았어. 노인은 소리쳤다. 그냥 찾고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새가 원을 그리는 쪽으로 노를 저었다. 서두르지 않았고 줄들을 똑바로 유지하며 물살을 약간 밀어내어 속도는 빨랐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낚시를 하고 있었다. 새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다시 원을 그리며 날개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이빙을 하며 물속에서 날치들이 튀어나와 필사적으로 수면 위를 날아갔다. 만세기다. 노인이 소리쳤다. 큰 만세기 때. 그는 노를 배에 싣고 보트의 뱃머리 아래에서 작은 줄을 꺼냈다. 이 줄에는 철사 리더와 중간 크기의 낚시 바늘이 달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정어리로 미끼를 만들어 장착했다. 줄을 물 밖으로 던진 후 선미의 링볼트에 고정시켰다. 그 후 또 다른 줄에 미끼를 달고 그것을 보트의 그늘에 말아놓았다. 다시 노를 저으며 긴 날개를 가진 검은 새가 물 위를 낮게 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새가 다시 날개를 기울여 다이빙하고 그 후에는 날개를 무리하게 휘두르며 날치를 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큰 만세기가 물속에서 날치를 쫓아다니며 물속에 약간의 둥그란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만세기는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와 물고기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큰 만세기 때다. 그는 생각했다.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날치에게는 기회가 없어. 새에게도 기회가 없어. 날치들은 너무 크고 너무 빨라. 날치들이 계속해서 튀어오르고 새의 무기력한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그는 생각했다. 그때는 나에게서 멀어졌어. 너무 빠르고 너무 멀리 가고 있어. 하지만 어쩌면 나는 이탈한 개체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 큰 물고기가 그들 주위에 있을지도 몰라. 내 큰 물고기는 어딘가에 있어야 해. 지금 육지 위의 구름은 산처럼 솟아 있었고 해안은 긴 초록색 선처럼 보였으며 그 뒤에는 회색 섞인 푸른 언덕이 있었다. 물은 지금 어두운 파란색으로 거의 자주색에 가까웠다. 그는 물속을 내려다보며 어두운 물속에서 플랑크톤이 붉게 움직이는 것과 지금 태양이 만들어낸 이상한 빛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줄이 물속으로 똑바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플랑크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이는 물고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했다. 태양이 물속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빛, 그리고 태양이 더 높이 떠서 보이는 육지. 위의 구름의 형태는 좋은 날씨를 의미했다. 그러나 새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물속 표면에는 노랗게 햇볕에 바랜 멕시코만. 해초와 보트 옆에 가까이 떠 있는 자주색 고깔의 파리가 보였다. 그것은 옆으로 돌아가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그것은 긴 치명적인 독이 있는 자주색 촉수를 물속에 1야드 늘어뜨리며 가볍게 떠 있었다. 아구아 말라로구나. 노인이 말했다. 이놈. 그는 가벼운 손길로 노를 저으며 물속을 내려다보았고 해파리와 같은 색을 가진 작은 물고기들이 그것들 사이와 방울이 들이운 작은 그늘 아래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독성에 면역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 해파리가 줄에 걸려서 그 위에 미끄럽고 자주색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노인이 물고기를 다룰 때 팔과 손에 덩굴옷 온나무와 같은 두드러기와 발진이 생겼다. 그러나 아구와 말라의 독성은 빠르게 나타나며 채찍 같은 아픔을 줬다. 그 광택이 나는 방울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바다에서 가장 거짓된 것 중 하나였고, 노인은 큰 바다 거북이들이 그것들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거북이들은 그것들을 보고 앞쪽에서 접근한 후 눈을 감아서 완전히 등껍질로 덮인 상태에서 해파리까지 모두 먹어버렸다. 노인은 거북이들이 그것들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으며 폭풍 후 해변에서 그 위를 걸으며 발바닥에 딱딱한 피부로 밟을 때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초록 바다 거북이와 데모바다 거북이의 우아함과 속도, 그리고 그들의 큰 값어치를 좋아했다. 반면 그는 장식처럼 노란색을 띠고 이상한 짝짓기 방식을 가진 거대하고 어리석은 바다 거북이들에 대해 친구 같은 경멸을 느꼈으며 고깔 해파리들을 눈을 감고 행복하게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그는 거북이에 대해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비록 많은 세월 동안 거북이 배를 타고 다녔지만 그는 모든 거북이들, 심지어 바다 거북만큼 길고 1톤이나 되는 큰 등껍질을 가진 거북이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북이의 심장이 잘리고 도살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다? 그러나 노인은 생각했다. 나도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고 내 발과 손도 그들과 같다. 그는 자신에게 힘을 주기 위해 흰색 거북이 알을 먹었다. 그는 5월 내내 그것을 먹어 9월과 10월에 진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강해지려 했다. 또한 그는 매일 큰 통에 담긴 상어 간유를 한 컵씩 마셨다. 그 통은 많은 어부들이 장비를 보관하던 곳에 있었고 모든 어부들이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을 싫어했지만 그 맛이 그들이 일어나는 시간만큼 나쁘지는 않았고 감기와 독감에 아주 좋으며 눈에도 좋았다. 이제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가 다시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물고기를 찾았구나. 노인이 소리쳤다. 날치가 수면을 깨거나 미끼 물고기가 흩어지는 일은 없었지만 노인은 작은 다랑어가 공중으로 튕겨 올라가서 돌고 나서 머리부터 물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다랑어는 태양 아래에서 은빛으로 반짝였고 다시 물속으로 떨어진 후 또 다른 다랑어가 튀어나와 모든 방향으로 점프하며 미끼를 쫓아 물속을 휘저었다. 그들은 미끼를 둘러싸며 몰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너무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내가 잡을 수 있을 거야. 노인은 생각하며 물속을 하얗게 만드는 무리를 지켜보았다. 새는 이제 미끼 물고기들이 공포에 질려 수면으로 강제로 떠오를 때 미끼를 향해 다이빙하고 있었다. 새가 큰 도움이 되네. 노인이 말했다. 바로 그때 선미줄이 그의 발 아래에 고정된 루프에 의해 팽팽해지면서 그는 노를 내려놓고 줄에 작은 다랑어가 떨리는 힘을 느끼며 줄을 단단히 잡고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다랑어가 끌려 올라오면서 떨림이 더 심해졌고 그는 물속에서 물고기의 파란 등과 금빛 옆구리를 보았다. 그가 물고기를 보트 옆으로 넘기고 보트 안으로 올린 후 다랑어는 보트에 햇볕이 드는 선미에 몸을 눕혔다. 그의 크고 무지한 눈이 보트의 판자에 부딪히고 빠르게 움직이는 꼬리에 강한 떨림이 계속되었다. 노인은 침착하게 다랑어의 머리를 두드리고 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는 다랑어를 선미의 그늘 아래로 차버렸다. 날개 다랑어다. 노인이 소리쳤다. 아주 멋진 미끼가 될 거야. 10파운드 무게이다. 그는 혼자 있을 때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한 때를 기억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부르곤 했고 혼자서 밤에 활어 어선이나 거북잡이 배를 좋다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곤 했다. 아마도 소년이 떠난 후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와 소년이 함께 낚시를 할 때는 대개 필요할 때만 말을 했고 밤에나 악천후에 갇혔을 때 대화를 나눴다. 바다에서 불필요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고 노인은
항상 그렇게 여겼고 존중했다. 그러나 이제는 소리내어 생각을 말하는 일이 많았다. 말해서 피해줄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소리내어 말하는 걸 들으면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으니 신경 쓸 필요 없어. 부자들은 보트에서 라디오로 이야기하고 야구 경기도 보지. 지금 야구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해. 내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 무리 주변에 큰 게 있을 수도 있어. 나는 미끼를 먹고 있던 날개다랑어들 중 하나만 잡았지. 하지만 그들은 멀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오늘 수면에 보이는 모든 것은 매우 빠르게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그게 하루 중 시간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날씨의 징후일까? 이제 그는 해안의 초록색은 볼 수 없고 오직 푸른 언덕의 꼭대기만 보였다. 언덕은 눈으로 덮인 것처럼 하얗게 보였고 그 위에는 높은 눈 산맥처럼 보이는 흰 구름이 있었다. 바다는 매우 어두웠고 빛이 물속에서 무지갯빛 프리즘을 만들었다. 무수한 플랑크톤은 이제 높은 태양에 의해 작은 점으로 사라져버렸다. 노인은 이제 수심이 1마일인 물속으로 똑바로 내려가는 자신의 선을 보면서 오직 큰 깊은 무지갯빛만 보았다. 다랑어 떼는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어부들은 그 종류의 모든 물고기를 다랑어라고 부르고 판매하거나 미끼로 교환할 때만 적절한 이름으로 구별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노인은 그 뜨거운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을 느끼며 노를 젓고 있었다. 그냥 표류하며 자고 발가락에 줄을 감아 깨우게 할 수도 있겠지.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85일째고 나는 오늘을 잘 보내야 해. 그때 자신의 선을 지켜보던 중 그는 하나의 녹색 막대가 갑자기 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 그는 말했다. 그래. 그리고 보트를 충돌시키지 않고 노를 내렸다. 그는 줄을 잡아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부드럽게 감았다. 그는 아무런 긴장감이나 무게를 느끼지 않았고 줄을 가볍게 잡았다. 그러다 다시 감각이 왔다. 이번에는 확실하지 않고 무겁지도 않은 시험적인 당김이었으며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600피트 아래에서 청새치가 작은 다랑어의 머리에서 뻗어나온 수제. 갈고리의 끝과 갈고리의 점을 덮고 있는 새우를 뜯고 있었다. 노인은 줄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왼손으로 잡고 막대에서 풀어냈다. 이제 그는 물고기가 어떤 긴장도 느끼지 않고 줄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게 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엄청 클 거야. 그는 생각했다. 자, 먹어라, 물고기. 먹어라. 제발 먹어라. 얼마나 신선한데? 네가 그 차가운 어두운 물속에서 600피트 아래에 있는 동안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서 먹어라. 그는 섬세한 당김을 느끼고 그런 다음 새우의 머리를 갈고리에서 떼어내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때 더 강한 당김을 느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제발. 노인이 소리쳤다. 한 번 더 돌고 오라. 냄새 좀 맡아봐. 얼마나 좋은데? 지금 이 정어리 잘 먹어라. 다음엔 다랑어가 있다. 단단하고 차가운 사랑스러운 다랑어. 부끄러워하지 마라. 물고기 먹어라. 그는 줄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두고 기다리며 물고기가 위로 올라왔거나 아래로 내려갔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줄과 동시에 줄을 지켜봤다. 그러다가 다시 같은 섬세한 당김을 느꼈다. 잡을 거야. 노인이 소리쳤다. 신이 그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지만 다랑어는 미끼를 물지 않았다. 물고기는 사라졌고 노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가 사라질 리 없어. 그는 말했다. 하나님이 아신다. 사라질 리 없어. 그는 돌고 있을 거야. 아마도 이전에 갈고리에 걸렸던 기억이 있는지도 몰라. 그때 줄에서 부드러운 터치를 느꼈고 그는 기뻤다. 그냥 회전일 뿐이야. 그는 말했다. 그가 돌아와 물을 거야. 부드러운 당김을 느끼면서 그는 무엇인가 단단하고 믿기 힘들 만큼 무거운 것을 느꼈다. 그것이 물고기의 무게였고 그는 줄을 내려보내고 또 내려보냈다.
첫 번째 여분의 코일에서 풀려나가면서 줄이 그의 손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도 그는 여전히 큰 무게를 느꼈다. 엄지와 검지의 압력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정말 큰 물고기야. 그는 말했다. 지금 그의 입 옆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가 미끼를 물고 떠나고 있어. 그는 물고기가 돌아서서 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말하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고, 다랑어를 옆으로 잡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순간, 그는 물고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꼈지만 무게는 여전히 있었다. 그러다가 무게가 증가했고 그는 줄을 더 내주었다. 그는 엄지와 검지의 압력을 잠시 동안 더 조였고 무게가 증가하며 곧바로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물었어. 그는 말했다. 이제 그가 잘 먹도록 두겠다. 그는 왼손으로 줄을 잡고 두 번째 여분의 코일을 다음 줄의 두 번째 여분의 코일의 루프에 단단히 묶었다. 이제 그는 준비가 완료되었다. 현재 그는 사용 중인 코일 외에 3개의 240피트 줄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었다. 조금 더 먹어라. 그는 말했다. 꿀꺽 삼켜. 갈고리의 끝이 내 심장에 들어가서 죽이도록 먹어라. 그는 생각했다. 천천히 올라와서 나에게 착사를 꽂게 해라. 좋다, 준비됐느냐? 충분히 먹었느냐? 지금. 그는 소리치며 두 손으로 세게 쳤고 1야드를 줄어들게 한 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번갈아가며 팔을 휘둘러서 모든 힘과 몸에 회전하는 무게를 줄에 실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물고기는 천천히 멀어졌고 노인은 물고기를 1인치도 올릴 수 없었다. 그의 줄은 강하고 무거운 물고기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는 그것을 등에 대고 당길 때 물방울이 튀어나올 정도로 팽팽하게 잡았다. 그러다가 줄은 물속에서 천천히 씩씩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는 여전히 그것을 잡고 좌석에 기대어 물고기의 힘에 맞서 기댔다. 보트는 천천히 북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고기는 꾸준히 움직였고 그들은 잔잔한 물속에서 천천히 이동했다. 다른 미끼는 여전히 물속에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소년이 있었으면 좋겠어. 노인이 소리쳤다. 나는 물고기에 의해 끌리고 나는 견인줄로 묶어줄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러면 물고기가 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 나는 가능한 한 그를 붙잡아야 하고 그가 필요로 할 때 줄을 풀어줘야 해. 고맙게도 그는 물속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이동하고 있어. 그가 만약 내려가기로 결심하면 나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 만약 그가 소리를 내며 죽으면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무엇인가를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그는 줄을 등에 대고 물속의 기울기를 지켜보며 보트는 북서쪽으로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이 그를 죽일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영원히 이렇게 할 수 없어. 하지만 4시간 후에도 물고기는 여전히 바다로 꾸준히 수영하고 있었고 노인은 여전히 줄을 등에 대고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그를 갈고리로 잡은 게 정오였지.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를 본 적이 없어. 그는 물고리를 낚기 전에 밀짚 모자를 단단히 눌러 쓰고 있었고 그것이 이마를 압박하고 있었다. 또한 목이 말라서 무릎을 꿇고 줄을 당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보트의 가장 앞부분으로 최대한 기어가서 한 손으로 물통을 꺼냈다. 물통을 열고 조금 마셨다. 그런 다음 그는 보트의 앞부분에 기대어 앉았다. 그는 접은 돛대와 세일 위에 앉아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단지 견디기만 하려고 했다. 그런 다음 뒤를 돌아보았으나 육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는 생각했다. 나는 항상 하바나의 불빛을 따라 돌아올 수 있어. 해가 지기까지 2시간이 남았고 아마 그 전에 물고기가 나올 수도 있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달빛에 나올 수도 있어. 그것도 아니라면 일출과 함께 나올 수도 있어. 나는 경련이 없고 강한 느낌이야. 갈고리는 물고기의 입에 꽂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끌어내리는 물고기라니. 그는 철사 위에 입을 꽉 물고 있을 거야.
그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그를 한 번만 보고 싶어. 물고기는 밤새 방향이나 코스를 바꾸지 않았다. 노인이 별들을 지켜보며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는 그렇다. 해가 지고 나서 날씨가 차가워졌고 노인의 등의 땀은 차갑게 말랐다. 그는 하루 동안 미끼 상자를 덮고 있던 자루를 햇볕에 말렸고 해가 지고 나서 자루를 목에 묶어 등을 덮도록 했다. 자루는 줄을 완충해 주었고 그는 보트의 앞부분에 앞으로 기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거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 위치는 실제로는 다소 참기 힘든 상태였지만 그는 그것을 거의 편안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와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는 나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생각했다. 그가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번은 일어나서 보트의 옆으로 소변을 보았고 별들을 보고 자신의 코스를 확인했다. 줄은 그의 어깨에서 바로 뻗어 물속의 형광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제 더 천천히 움직였고 하바나의 빛이 그리 강하지 않아서 그는 현재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바나의 빛이 안 보이면 우리는 더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는 생각했다. 만약 물고기의 코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나는 더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해. 오늘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경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그는 생각했다. 라디오가 있으면 좋겠어. 그 후에 그는 항상 생각해보라고 생각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라고. 당신은 아무런 어리석은 짓도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소리쳤다. 소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고 이걸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노인은 생각했다. 노년에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랑어를 아침에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아무리 적게 원하더라도 아침에 그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기억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밤새 두 마리의 돌고래가 보트 주위를 돌며 그들의 굉음과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수컷이 내는 굉음과 암컷의 한숨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좋구나. 그가 말했다. 그들은 놀고 농담도 하며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들은 날치처럼 우리의 형제야. 그는 자신이 낚아놓은 거대한 물고기에 대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놀랍고 이상하며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른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강한 물고기를 잡은 적도 없고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물고기도 없었다. 아마 그는 너무 똑똑해서 뛰어오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뛰어오르거나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으로 나를 망가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여러 번 잡힌 적이 있어서 싸우는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지 한 명의 사람뿐이라는 것과 그 사람이 노인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위대한 물고기인지, 만약 그 살이 좋다면 시장에서 무엇을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그는 수컷처럼 미끼를 물었고 수컷처럼 끌어당기며 그의 싸움에는 공포가 없다. 그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똑같이 절박한 것인지 궁금하다. 그는 청새치 쌍 중 하나를 낚았던 시절을 기억했다. 수컷 물고기는 항상 암컷 물고기에게 먼저 먹이를 먹게 하고 걸린 물고기, 즉 암컷은 미친 듯이 절망적인 싸움을 하며 곧 지쳐버렸고 그동안 수컷은 그녀와 함께 머물며 줄을 넘거나 표면에서 그녀와 함께 돌았다. 그는 너무 가까이에서 붙어 있어서 노인은 그의 날카로운 꼬리로 줄을 끊을까봐 걱정했다. 노인이 그를 꺾어서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날카로운 모래와 같은 가장자리를 잡고 그 색이 거의 거울의 뒷면처럼 변할 때까지 그녀를 두들겼고 그런 다음 소년의 도움을 받아 보트에 들어올렸을 때 수컷 물고기는 보트 옆에 계속 머물렀다. 그때 노인이 줄을 정리하고 작사를 준비하는 동안 수컷 물고기는 보트 옆으로 높이 점프하여 암컷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의 연보라색 지느러미를 넓게 펼치고 넓은 연보라색 줄무늬를 모두 드러냈다. 그는 아름다웠고 노인은 기억했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다. 그것이 내가 그들을 본 가장 슬픈 순간이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소년도 슬퍼했고 우리는 암컷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즉시 도살했다. 소년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는 소리쳤고 보트의 둥근 판자에 기대어 큰 물고기의 힘을 어깨에 걸쳐 느끼며 무엇이든지 그가 선택한 대로 가도록 계속 밀어붙였다. 한번 나의 속임수에 걸려들었으니 뭔가 선택해야 했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의 선택은 모든 덕과 함정과 속임수를 넘어서 깊고 어두운 물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나의 선택은 모든 사람들을 넘어서 그를 찾으러 가는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너머로 이제 우리는 함께 묶여 있으며 정오부터 그래왔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마 내가 어부가 되어서는 안 되었을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였어. 다랑어를 아침에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해가 밝기 전 뭔가가 그 뒤에 있는 미끼 중 하나를 물었다. 그는 막대기가 부서지고 줄이 보트의 가장자리로 쏟아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칼집을 풀고 왼쪽 어깨에 물고기의 모든 힘을 걸고 뒤로 젖혀줄을 나무에 맞춰 잘랐다. 그런 다음 가장 가까운 다른 줄도 잘라서 어두운 가운데 남은 줄의 끝을 단단히 묶었다. 그는 한 손으로 능숙하게 작업하며 코일을 발로 눌러서 매듭을 단단히 조였다. 이제 그는 6개의 예비 코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잘라낸 미끼에서 각각 2개씩, 물고기가 물어간 미끼에서 2개씩, 총 6개를 모두 연결했다. 그는 생각했다. 날이 밝아지면 나는 긴 줄도 잘라내고 예비 코일들을 연결할 것이다. 나는 이 좋은 카탈류나 산 낚시줄을 낚시 바늘과 연결용 줄까지 많이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다른 물고기를 걸어놓고 그것이 이 물고기를 자르면 누가 이 물고기를 대신해 주겠는가? 지금 미끼를 물었던 물고기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청새치일 수도 있고 황새치일 수도 있으며 상어일 수도 있다. 나는 그를 느끼지 못했다. 너무 빨리 처리해야 했다. 그는 소리쳤다. 소년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는 소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생각했다. 나에게는 오직 나 자신만이 있으며 어둡든 밝든 마지막 줄로 돌아가서 그것을 잘라내고 2개의 예비 코일을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는 그렇게 했다. 어둠 속에서 하는 것은 어려웠고 한번 물고기가 급격히 움직여서 그를 얼굴을 대고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눈 아래에 상처가 났다. 피가 그의 뺨을 따라 조금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턱에 도달하기 전에 말라 응고되었다. 그는 다시 보트의 앞쪽으로 가서 나무에 기대어 쉬었다. 그는 자루를 조정하고 줄이 그의 어깨의 새로운 부분에 걸리도록 신중히 작업했으며 어깨로 줄을 고정시키고 물고기의 당김을 신중히 느끼며 손으로 보트가 물속을 진행하는 속도를 느꼈다. 그가 왜 그리 급격히 움직였을까? 그는 생각했다. 철사줄이 그의 큰 등 뒤에서 미끄러졌을 거야. 확실히 그의 등은 나의 등처럼 아프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가 이 보트를 계속 끌 수는 없어. 아무리 그가 크다 해도 이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은 모두 정리되었고 나는 큰 예비줄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을. 물고기. 그는 부드럽게 소리쳤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는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해. 노인은 생각하며 빛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시간은 추웠고 그는 따뜻해지기 위해 뱃머리 판자에 몸을 밀착했다. 나는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어. 그는 생각했다. 첫 번째 빛이 비추면서 줄은 물속으로 계속 뻗어나갔다. 보트는 꾸준히 움직였고 해의 가장자리가 떠오를 때 노인의 오른쪽 어깨 위에 있었다. 그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어. 노인은 말했다. 조류가 우리를 동쪽으로 많이 밀어냈을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그가 조류와 함께 방향을 바꾸면 좋겠어. 그러면 그가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텐데. 해가 더 떠오르면서 노인은 물고기가 지쳐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일한 긍정적인 징후가 있었다. 줄의 기울기가 물고기가 더 얕은 깊이에서 수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것이 그가 뛰어오를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신이여, 그가 뛰어오르게 하소서. 노인은 말했다. 나는 그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 긴장을 조금만 더 높이면 그가 아파서 뛰어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제 해가 떴으니 그가 뛰어오르게 해서 그의 등뼈를 따라 부근의 불에 공기가 채워지면 더 이상 깊이 내려가거나 죽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긴장을 높이려고 했지만 줄은 물고기를 걸어놓은 이후로 거의 끊어질 지경까지 팽팽해 있었고 그는 뒤로 기울어져 당길 때 그 강도를 느꼈고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절대 줄을 갑자기 당기면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당길 때마다 갈고리가 만든 상처를 넓히고 그러면 물고기가 뛰어오를 때 줄이 빠질 수 있다. 어쨌든 해가 떠서 기분이 나아졌고 이번에는 해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줄에 노란 해초가 엉겨 있었지만 노인은 그것이 저항을 더 만들어서 좋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밤에 많은 형광을 만들어낸 노란 멕시코만 해초였다. 물고기. 그는 말했다.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는 생각했다. 작은 새가 북쪽에서 보트 쪽으로 날아왔다. 그것은 휘파람새였고 물 위를 매우 낮게 날고 있었다. 노인은 그 새가 매우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는 보트의 뒷부분에 내려앉아 거기서 쉬었다. 그런 다음 노인의 머리 주위를 날아다니더니 줄 위에서 더 편안하게 쉬었다. 너는 몇 살이니? 노인은 새에게 물었다. 이게 네 첫 번째 여행이니? 새는 그가 말할 때 그를 쳐다보았다. 새는 줄을 검사할 힘조차 없어서 섬세한 발로 줄을 꽉 잡고 균형을 잡았다. 안정적이구나.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너무 안정적이야. 바람 없는 밤이었는데 이렇게 피곤할 필요가 없지. 새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늘의 매들. 그는 생각했다. 그들이 바다로 나와서 이 새를 만나러 오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새에게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새는 이해할 수 없고 매들에 대해서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잘 쉬어, 작은 새야. 그는 말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나 새, 물고기처럼 기회를 잡아. 그가 말을 계속하게 된 것은 그의 등이 밤새 경직되어 정말 아팠기 때문이다. 내 집에 있어도 좋아. 새야. 그는 말했다. 작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서 너를 태우고 가고 싶지만 나는 친구와 함께 있어. 바로 그때 물고기가 갑자기 요동쳐서 노인을 보트의 앞쪽으로 밀어내었고 노인이 몸을 기울이고 줄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보트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새는 줄이 요동칠 때 날아갔고 노인은 새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오른손으로 줄을 조심스럽게 느끼고 손이 피가 나는 것을 알았다. 뭔가 그를 아프게 했구나. 그는 소리쳤다. 그리고 물고기를 돌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줄을 당겼다. 하지만 줄이 끊어질 지경에 닿았을 때 그는 줄의 긴장감에 몸을 기대며 안정시켰다. 지금 너는 그것을 느끼고 있겠지, 물고기. 그는 말했다. 그리고 신이 아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 노인은 새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새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새는 사라졌다. 너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네가 가는 곳은 해안에 다다를 때까지 더 험할 것이다. 내가 그 한 번의 빠른 당김으로 어떻게 물고기에게 상처를 입혔을까? 내가 매우 어리석어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작은 새를 보고 생각하다가 그런 걸까? 이제 나는 내 작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랑어를 먹어야 힘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년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줄의 무게를 왼쪽 어깨로 옮기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어 바다에서 손을 씻었다. 그는 손을 잠시 동안 물에 담가두면서 피가 흘러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배가 움직이는 동안 물의 일관된 움직임을 관찰했다. 많이 느려졌구나. 그는 말했다. 노인은 손을 소금물에 더 오래 담가두고 싶었지만 물고기의 또 다른 갑작스러운 요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어나서 몸을 고정시키고 손을 태양에 비췄다.
그것은 단지 줄에 의해 생긴 화상뿐이었지만 작업하는 부분의 손이었기 때문에 노인은 이 일이 끝나기 전에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상처가 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제 그는 말했다. 작은 다랑어를 먹어야겠다.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다랑어를 꺼내 먹을 수 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갈고리를 이용해 다랑어를 보트의 뒷부분에서 찾아서 자신 쪽으로 끌어왔고 엉켜있는 줄에서 비켜서 조심스럽게 다랑어를 갈고리에서 떼어냈다. 갈고리를 제자리에 다시 두고 왼쪽 어깨로 줄을 잡고 왼쪽 손과 팔을 지지하여 다랑어의 허리를 잡고 보트의 앞쪽에 있는 판자 위에 놓았다. 그는 다랑어 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게 어두운 붉은 살을 잘라냈다. 그것들은 쐐기 모양의 조각들이었고 등뼈 옆에서 배 가장자리까지 잘라냈다. 6개의 조각을 자른 후 그는 나무 위에 펼쳐놓고 칼을 바지에 문질러서 다랑어의 시체 꼬리를 들어 바다에 떨어뜨렸다.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는 말했다. 그리고 자른 조각 중 하나에 칼을 긋고 줄의 지속적인 강한 당김을 느끼면서 그의 왼손에 경련이 나면서 팽팽하게 조여졌다. 그는 그것을 혐오스럽게 쳐다보았다. 그 손은 어떤 손이야? 그가 말했다. 그럼 네가 원한다면 쥐어짜. 내 자신을 발톱으로 만들어. 그러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자, 먹어라. 그는 생각하면서 줄의 기울기를 내려다보았다. 지금 먹으면 손이 힘을 얻을 것이다. 손 탓이 아니다. 너는 물고기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너는 그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지금 다랑어를 먹어라. 그는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잘 씹어라.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즙을 얻어라. 라임이나 레몬, 소금과 함께 먹으면 좋을 것이다. 어떻게 느끼느냐, 손아? 그는 거의 경직된 상태인 손에게 물었다. 조금 더 먹겠다. 그는 나눠놓은 조각의 나머지 부분을 먹었다. 조심스럽게 씹고 껍질을 뱉었다.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보이냐? 아니면 알기에는 너무 이르냐? 그는 또 다른 조각을 집어먹으면서 씹었다. 강하고 피가 충만한 물고기야. 그는 생각했다. 만세기 대신 이 물고기를 잡게 되어 운이 좋았어. 만세기는 너무 달콤해. 이 물고기는 거의 달지 않고 모든 힘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용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그는 생각했다. 소금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태양에 의해 썩거나 마를지도 모르니 배고프지 않더라도 다 먹는 게 좋겠어. 물고기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야. 다 먹고 나면 준비가 될 거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손아. 그는 말했다. 너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어. 물고기에게 먹이를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는 생각했다. 그는 내 형제야. 하지만 나는 그를 죽여야 하고 힘을 유지해야 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그는 삼각형 모양의 모든 조각을 다 먹었다. 그는 일어나서 바지로 손을 닦았다. 이제, 그는 말했다. 이제 줄을 놓아도 되겠어, 손아. 내가 오른쪽 팔로만 물고기를 다룰 테니 너는 그만해. 그는 왼쪽 발을 무거운 줄 위에 올려놓고 등을 기댄 채로 누웠다. 하느님, 경련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소서.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물고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물고기는 차분해 보이네. 그는 생각했다. 계획을 따르는 것 같아. 그러나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내 계획은 나는 그의 큰 크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해. 만약 그가 뛰어오르면 나는 그를 죽일 수 있어. 하지만 그가 계속 바닥에 머물면 나도 영원히 바닥에 있을 거야. 그는 경련이 일어난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손가락을 부드럽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손은 펴지지 않았다. 아마도 태양이 높게 오르면 펴질 거야. 그는 생각했다. 아마도 강한 날것의 다랑어가 소화되면 펴질 수도 있어. 만약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펴야겠어. 그러나 지금 강제로 펴고 싶지는 않아. 자연스럽게 펴지고 스스로 돌아오길 바래. 그는 바다를 가로질러 바라보며 자신의 외로움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무지개 빛을 볼 수 있었고
앞쪽으로 뻗어 있는 줄과 고요한 물의 이상한 물결을 볼 수 있었다. 구름이 이제 무역풍으로 뭉게뭉게 쌓이고 있었고 그는 앞을 바라보며 하늘의 물 위를 그리는 물오리떼를 보았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흐릿해졌다가 다시 윤곽을 드러냈고 그는 바다에서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알았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작은 보트에서 육지를 볼 수 없는 곳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며 갑작스러운 악천 후의 달에는 그들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허리케인 시즌에 있고 태풍이 없을 때는 허리케인 시즌의 날씨가 연중 최고라고 생각했다. 태풍이 오면 바다에서는 며칠 전에 그 징후를 항상 볼 수 있어. 그는 생각했다. 육지에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 육지가 구름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은 태풍이 오지 않겠지.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흰 구름이 친근하게 아이스크림 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는 9월의 높은 하늘에 얇은 구름이 있었다. 가벼운 미풍. 그는 말했다. 물고기에게는 나보다 더 좋은 날씨야. 그의 왼쪽 손은 여전히 경련이 일었지만 그는 천천히 그것을 풀고 있었다. 경련이 싫어. 그는 생각했다. 이건 자기 몸에 대한 배신이야. 식중독으로 설사하거나 구토를 하는 것은 남들 앞에서 수치스럽지만 경련은 특히 혼자 있을 때 더 수치스럽다. 소년이 여기 있었다면 손을 문질러서 팔뚝에서 풀어줬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곧 풀릴 거야. 그러자 오른손으로 줄의 당김 차이를 느낀 후 물속에서 줄의 기울기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줄에 기대며 왼손을 빠르고 세게 허벅지에 내리쳤을 때 줄이 천천히 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올라오고 있어. 그는 말했다. 제발 쏘나? 제발 오렴. 줄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위로 올라오고 그 앞에 바다 표면이 부풀어 오르며 물고기가 나왔다. 물고기는 끝없이 올라오며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졌다. 그는 태양 아래에서 빛났고 머리와 등은 짙은 자주색이었으며 측면의 줄무늬는 넓고 연한 자주색으로 드러났다. 그의 날개는 야구 방망이만큼 길었고 양날 검처럼 뾰족하며 물고기는 전신을 물속에서 완전히 떠오른 다음 수영을 하는 듯 부드럽게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노인은 그의 큰 납 모양의 꼬리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줄이 다시 빠르게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보트보다 2피트 더 길어. 노인은 말했다. 줄이 빠르게 나가고 있지만 꾸준히 움직였고 물고기는 동요하지 않았다. 노인은 양손으로 줄이 끊어지기 직전에만 강하게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물고기의 힘을 제어하지 않으면 모든 줄이 풀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대어이고 나는 그를 설득해야 해. 그는 생각했다. 그가 자신의 힘이나 그가 만약 달리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해서는 안 돼. 만약 내가 그라면 지금 모든 걸 쏟아붓고 뭔가가 부서질 때까지 갈 거야.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들은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만큼 지능적이지 않아. 비록 그들이 더 고귀하고 능력 있긴 하지만 노인은 큰 물고기를 많이 보았다. 그는 1000파운드가 넘는 물고기를 많이 보았고 그의 인생에서 그 크기의 물고기 2마리를 잡았지만 혼자서는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었다. 이제 혼자서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그가 본 것 중 가장 큰 물고기에 걸려 있었고 그가 들어온 것보다 더 큰 물고기였다. 왼쪽 손은 여전히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처럼 꽉 오므리고 있었다. 그러나 곧 풀릴 거야. 그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오른손을 도와주기 위해 풀릴 거야. 삼형제 같은 게 있어. 물고기와 내 두 손. 경련이 풀려야 해. 경련이 있는 것은 불명예스럽다. 물고기는 다시 속도를 줄이며 그의 평소 속도로 나아갔다. 그가 왜 뛰어올랐는지 궁금했다.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뛴 것처럼 보였다. 어쨌든 이제 나는 안다. 그는 생각했다.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그러면 그는 경련이 있는 손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더 남자답다고 생각하게 하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물고기였으면 좋겠다. 그는 생각했다.
모든 것을 내 의지와 지능만으로 대해야 한다면 그는 판자에 편안히 기대어 앉았고 고통을 받아들였다. 물고기는 꾸준히 헤엄쳤고 보트는 어두운 물속을 천천히 이동했다. 동쪽에서 바람이 일면서 작은 바다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오에는 노인의 왼손이 풀렸다. 나쁜 소식이군, 물고기야. 그는 말했다. 그리고 줄을 어깨에 덮인 자루 위로 옮겼다. 그는 편안했지만 고통스러웠다. 그 고통을 전혀 인정하지는 않았다. 나는 종교는 안 믿지만 그는 말했다.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10개의 주님의 기도와 10개의 성모 송가를 할 것이고 물고기를 잡으면 코불의 성모의 순례를 하겠다고 약속하겠다. 그것이 약속이다. 그는 기도를 기계적으로 시작했다. 때때로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기억할 수 없었고 그러면 빠르게 기도를 하여 자동적으로 나오게 했다. 성모 송가가 주님의 기도보다 쉽다고 생각했다. 성모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며 여성 중에 복되시고 당신의 태중의 열매 예수님도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성모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지금과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기도하소서. 아멘.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복되신 성모님, 이 물고기의 죽음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얼마나 훌륭하든 간에. 기도를 마치고 기분이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아마도 조금 더 고통스러웠던 그는 나무에 기대어 왼손의 손가락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는 이제 뜨거웠지만 바람은 부드럽게 일어났다. 배의 뒤쪽에 있는 작은 줄을 다시 미끼로 달아야겠다. 그는 말했다. 물고기가 또 하룻밤 머물기로 결정하면 다시 먹어야 하고 물병에 물이 부족하다. 여기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선하게 먹으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날치가 오늘 밤 갑판에 오길 바란다. 하지만 그들을 유인할 불빛이 없다. 날치는 날 것으로 먹기에는 훌륭하고 잘라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 모든 힘을 아껴야 한다. 그가 이렇게 크다는 걸 몰랐다. 그를 죽일 거야. 그는 말했다. 그의 위대함과 영광 속에서도 비록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남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남자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소년에게 내가 이상한 노인이라고 말했지. 그는 말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가 그것을 증명했던 1000번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다시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매번 새로운 시간이었고 그가 그것을 하고 있을 때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자고 나도 자서 사자들에 대해 꿈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 사자들이 중요한 것인지 궁금했다. 생각하지 마라, 노인.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판자에 편안히 기대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는 일하고 있다. 가능한 한 적게 일하라. 오후로 접어들면서 배는 여전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움직였다. 그러나 동쪽 바람으로 인해 추가적인 저항이 있었고 노인은 작은 바다의 물결에 부드럽게 몸을 맡기면서 허리에 감겨있는 줄의 고통이 부드럽게 느껴졌다. 오후 한때 줄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고기는 단지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 헤엄쳤다. 태양이 노인의 왼쪽 팔과 어깨, 그리고 등을 비추고 있었으므로 물고기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번 물고기를 본 후에는 노인은 물속에서 그의 보라색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넓게 펼치고 큰 꼬리가 어둠 속을 가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그 깊이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까 궁금해했다. 그의 눈은 커서 말 한마리도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다. 나는 한때 어두운 곳에서도 꽤 잘 볼 수 있었다. 절대적인 어둠은 아니었지만 거의 고양이처럼 볼 수 있었다. 태양과 손가락의 꾸준한 움직임 덕분에 왼손의 경련이 완전히 풀렸고 그는 점점 더 많은 부담을 그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등 근육을 움츠려 줄의 고통을 조금 덜어냈다. 너 피곤하지 않다면 물고기야. 그는 소리쳤다. 너는 정말 이상한 녀석이구나. 그는 지금 매우 피곤했고 밤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려고 애썼다. 그는 메이저 리그를 생각했다. 사실 그에게는
메이저 리그라는 영어보다는 그란 리가스라는 스페인어가 더 친숙했다. 그리고 그는 뉴욕 양키스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경기 결과를 모른 지 이제 이틀째이다.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신뢰를 가져야 하고 나는 위대한 디마지오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발뒤꿈치 뼈돌기의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 뼈돌기가 무엇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싸움 닭의 쇠발톱처럼 아플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나 눈이나 양쪽 눈을 잃고도 싸우는 것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간은 위대한 새와 짐승에 비하면 별로다. 그래도 나는 그 바닷속 어둠 속의 짐승이 되고 싶다. 상어가 오지 않는다면 그는 소리쳤다. 상어가 오면 하나님이 그와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디마지오가 나처럼 물고기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는 젊고 강함으로 더 잘할 것이다. 또한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다. 하지만 뼈돌기가 그를 너무 아프게 할까? 모르겠군. 그는 소리쳤다. 뼈돌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태양이 지면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 그는 카사블랑카의 술집에서 시엠푸에고스 출신의 강한 흑인과 팔씨름을 했던 때를 기억했다. 그들은 하루와 밤을 팔꿈치를 테이블의 분필선 위에 놓고 팔을 곧게 세운 채 손을 꽉 쥐고 서로의 손을 테이블 위로 눌러내려고 했다. 내기와 사람들이 기름 램프 아래에서 들어오고 나갔고 그는 흑인의 팔과 손 그리고 흑인의 얼굴을 살펴봤다. 첫 8시간이 지난 후에는 심판들이 매 4시간마다 바뀌어야 했으므로 심판들은 잠을 잘 수 있었다. 흑인과 그의 손톱 아래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들은 서로의 눈과 손과 팔을 바라보았으며 내기꾼들은 방안을 오가며 벽에 있는 높은 의자에 앉아 지켜봤다. 벽은 밝은 파란색으로 칠해졌고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램프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흑인의 그림자는 거대했고 바람에 의해 램프가 움직이면서 벽에서 흔들렸다. 내기는 밤새 계속 바뀌었고 흑인에게는 럼주와 담배가 제공되었다. 그러다가 흑인은 럼을 마신 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한 번은 노인을 거의 3인치까지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인은 손을 다시 수평으로 올렸다. 그는 흑인, 즉 훌륭한 선수이자 뛰어난 운동선수인 그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해가 뜨고 내기꾼들이 무승부를 요청하고 심판이 고개를 저었을 때 그는 마지막 힘을 발휘해 흑인의 손을 계속 눌러 테이블 위에 놓이게 했다. 경기는 일요일 아침에 시작되어 월요일 아침에 끝났다. 많은 내기꾼들은 일요일 저녁에 작업이 있어 무승부를 요청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결승까지 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승까지 갔고 모두 일하러 가기 전에 마쳤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모두가 그를 챔피언이라고 불렀고 봄에는 재경기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돈이 걸리지 않았고 그는 첫 경기를 통해 흑인의 자신감을 꺾었으므로 꽤 쉽게 이겼다. 그 후 그는 몇 번의 경기를 했지만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는 원하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고 결심했으며 그것이 그의 오른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왼손으로 연습 경기를 몇 번 시도했지만 왼손은 항상 배신했고 그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 태양이 잘 말려줄 거야. 그는 생각했다. 밤에 너무 추워지지 않는 한 다시 경련이 오지는 않을 거야. 이번 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비행기가 마이애미를 향해 지나갔고 그는 그 그림자가 날치대를 흐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많은 날치들이 있으면 만세기가 있을 거야. 그는 말했다. 그러고는 물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낼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줄에 기대었다. 하지만 물고기는 그대로 굳어 있었고 끊어질 듯이 물방울이 떨리고 있었다. 보트는 천천히 움직였고 그는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다. 비행기 안은 정말 이상할 것 같다. 그는 생각했다. 그 높이에서 바다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다. 너무 높이 날지 않는다면 비행기에서 물고기를 잘 볼 수 있을 텐데. 나는 1200피트 높이에서 아주 천천히 날아가면서
물고기를 위해서 보고 싶다. 거북이 배에서는 돛대의 교차 판자 위에 있었고 그 높이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만세기는 그곳에서 더 푸르게 보이고 그들의 줄무늬와 보라색 반점, 그리고 물고기 떼가 수영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왜 어두운 흐름에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들은 보라색 등의 반점이나 줄무늬를 가지고 있을까? 만세기는 실제로는 금빛인데 먹이를 먹으러 올 때는 청새치처럼 보라색 줄무늬가 나타난다. 그것이 분노일까? 아니면 그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 어두워지기 직전에 바다가 노란 담요 아래에서 무언가와 사랑을 나누듯이 흔들리는 멕시코만 해초더미를 지나면서 그의 작은 줄이 만세기에게 걸렸다. 그는 처음에 그것이 공중에서 뛰어오를 때 마지막 햇살 속에서 진정한 금빛으로 보였고 공중에서 미친 듯이 휘저으며 뛰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뛰었고 그는 선미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오른손과 팔로 큰 줄을 잡고 왼손으로 만세기를 당겼으며 매번 벌거벗은 왼발로 잡아당긴 줄 위에 서서 움직였다. 물고기가 선미에 도착했을 때 필사적으로 옆으로 뛰고 자르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선미 위로 반짝이는 금빛 물고기를 들어 올렸다. 물고기의 턱은 낚시 바늘에 빠르게 물렸고 긴 납작한 몸과 꼬리, 머리로 배의 바닥을 두들겼다. 노인은 금빛 머리를 막대기로 가격하여 물고기가 떨리고 조용해질 때까지 때렸다. 노인은 물고기를 낚시 바늘에서 떼어내고 다른 정어리로 줄을 다시 미끼를 달아 던졌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뱃머리로 돌아갔다. 왼손을 씻고 바지에 닦았다. 그리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무거운 줄을 옮기고 오른손을 바다에서 씻으며 태양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큰 줄의 경사를 지켜봤다. 놈은 전혀 변화가 없군. 그는 말했다. 그러나 손에 맞는 물의 움직임을 보면서 물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것을 알았다. 두 개의 노를 선미의 가로로 묶어야겠다. 그래야 밤에 물고기가 느려질 거야. 그는 말했다. 그는 밤에 괜찮고 나도 그래. 조금 나중에 만세기의 내장을 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고기에서 피를 절약할 수 있어. 나중에 그 작업을 하고 노를 묶어 놓을 거야. 해질 무렵에는 물고기를 조용히 하고 너무 많이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질 무렵은 모든 물고기에게 어려운 시간이다. 그는 손을 공기에 말린 후 줄을 움켜잡고 최대한 편안하게 몸을 기울여 보트가 그의 부담을 최대한,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치게 하도록 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어. 그는 생각했다. 이 부분에서라도. 그리고 그는 미끼를 먹은 이후로 먹지 않았고 그가 거대하고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나는 온 가다랑어를 먹었어. 내일은 만세기를 먹을 거야. 그는 도라도라고 불렀지. 청소할 때 일부를 먹어야 할지도 몰라. 그것은 다랑어보다 먹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쉬운 건 없어. 기분이 어떠냐, 물고기? 그는 크게 말했다. 나는 괜찮고 왼손도 좋아졌어. 밤과 하루를 지낼 음식도 있어. 보트를 끌어라, 물고기. 그는 정말로 괜찮다고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등에서 주루로 인한 통증이 거의 통증을 넘어 두남으로 변해 불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것들도 경험해봤어. 그는 생각했다. 내 손은 조금만 베었고 다른 손의 경련도 사라졌어. 다리도 괜찮아? 이제 그는 영양 문제에서 내가 그를 앞섰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 어두워졌고 9월의 해질녘에는 어두워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는 낡은 배의 나무에 기대어 가능한 한만히 쉬었다. 첫 별들이 나타났다. 그는 이름을 모르지만 별을 보았고 곧 모든 별들이 나와서 그의 먼 친구들이 모두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물고기도 내 친구야. 그는 크게 말했다. 이런 물고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하지만 나는 그를 죽여야 해. 별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매일 한 사람이 달을 죽이려고 해야 한다고 상상해봐. 그는 생각했다. 달은 도망가. 하지만 만약 매일 한 사람이 해를 죽이려고 해야 한다면 우리는 운이 좋았어. 그는 생각했다. 그런 다음 그는 먹을 것이 없는 거대한 물고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그를 죽이려는 결심은
그에 대한 슬픔 속에서도 결코 느슨해지지 않았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를 줄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먹을 자격이 있을까? 물론 없다. 그의 행동 방식과 위대한 존엄함으로 볼 때 그를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나 달, 별을 죽이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좋다. 바다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진정한 형제들을 죽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는 생각했다. 나는 노를 배에 묶어 배의 저항력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위험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가 노들로 만든 저항력을 방해하면 너무 많은 줄을 잃어버려 그를 잃을 수도 있다. 보트가 모든 무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배가 가벼워지면 우리의 고통을 연장하지만 그가 아직 보이지 않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 무슨 일이 있든 나는 만세기의 내장을 빼서 상하지 않게 하고 일부를 먹어야 강해질 수 있다. 이제 1시간 더 쉬고 그가 견고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까지 쉬어야겠다. 그 후에는 선미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겠다. 그동안 그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노는 좋은 속임수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을 위해 경기를 해야 할 시간이다. 그는 여전히 많은 물고기이며 낚시 바늘이 그의 입꼬리에 걸려 있고 그의 입은 꽉 닫혀 있다. 낚시 바늘의 처벌은 아무것도 아니다. 굶주림의 처벌, 그리고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모든 것이다. 이제 쉬어라, 노인여. 그리고 다음 임무가 올 때까지 그를 놔두어라. 그는 2시간 정도 쉬었다고 생각했다. 달이 이제 늦게 떠서 시간을 판단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사실상 비교적 편하게 쉬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깨에 물고기의 힘이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왼손을 보트의 난간에 얹고 점점 더 많은 저항을 보트 자체가 감당하도록 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